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3교시 3교과 가장 불편해하는 사회복지법제론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험법의 5개, 그리고 공공부조의 3개 정도를 이렇게 다루게 해서 약 10개, 거기에다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한 15개, 한부모가족지원법도 넣을까? 농어촌법도 넣고 법이 참 많습니다만은 보통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험법, 그 10개 법, 공공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약 그 10개 정도에서 거의 나옵니다. 거의. 어쩌다 나오는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1995년에는 3개의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이 3개가 1995년에 만들어졌고 1995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고용보험이 시행된 해가 1995년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먼저 출제가 되는 것은 3번에 2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을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상호주의 원칙 다 알고 계시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551페이지) 볼까요? 551,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551페이지 적으시고. 그리고 55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국민연금법 보칙조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 12번에 2번 나와 있지요.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등등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은 어떤 의미예요? 헌법에 보면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조력을 가진다. 들어보신 얘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의 적용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회보장협정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법인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우리가 보면 프랑스에서 30년 살면서 열심히 국민연금 내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귀국이 됐다. 버리고 와야 하잖아요. 이자 거의 받은 거지, 조금 받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면서 보험료 냈던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프랑스 고국으로 가게 된다면 역시 낸 돈 별다른 인플레이션 혜택도 받고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서로 불이익이고. 또 거기 가서 새로이 국민연금을 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현상이라서 서로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들었던 기간, 여기에서 들었던 금액을 다 그쪽 환율로 인정해서 서로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협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거기에 522페이지라고 또 적어 놓으시고 522페이지와 551페이지를 같이 교차해서 보시면서 다른 다양한 법률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가장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번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둔다. 다음에 523페이지 보시면 523에 보시면 거기 오면 사회보장의 정의가 나와 있지요. 사회보장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405페이지 자 보세요. 405페이지 405페이지 오면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 유명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05페이지 보면은 다 줄거놨죠.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란 주체,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대상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의 목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서 그 사회보장기본법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바로 공공부조의 6대 원칙 중에 4개의 원칙도 찾아냈었어요. 다음에 사회서비스란 뭐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사회서비스.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신설되는 것으로서 맞춤형 사회보장, 평생 사회안전망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서비스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서비스와 소득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 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405페이지에서 정리했던 거 523페이지 무조건 같은 조항이니까 같은 조문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책으로 뭘 봤습니까? 사회적 위험에는 뭐가 있는가? 사회적 위험 종래 5가지가 3가지가 새로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출산, 양육, 빈곤이. 그것도 출산, 양육이 제일로 앞선 순위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해서 여성의 돌봄 서비스가 국가 관리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종래의 신사회적 위험이 이제는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405든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의 정의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이 나와 있네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모든 국민은 자 이걸로 볼 적에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운영 원리는 뭐다? 보편주의임을 알 수가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 모든 국민을. 모든 국민은 그래서 보편주의 운영 이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사회보장 수급권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일신 전속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신 전속권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보장급여의 수준. 헌법 제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국가와 지단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바로 이게 바로 헌법 제34조 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제가 오늘 좀 약간 한 20분 빨리 끝내서 가는 것이 제가 좀 문화생활을 하러 가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있던 그 초등학교 여자친구 어머니가 뭐 작품 전달하는데 예의를 갖추러, 전 작품 볼 줄 모르지만은 어떤 예의를 갖추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문화생활일까? 어떤 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일까? 그랬더니 누가 물어나 봤나?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공표해야 된다. 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란 말과 갑자기 어떻게 최저현금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을 사회복지조사원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조작하라고 그랬죠. 추상적이고 애매한 인간다운 생활을 좀 더 구체적이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이제는 구체적인 숫자 개념으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그랬고, 그렇게 바뀌어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조작적 정의라고 했던 겁니다. 조작적 정의. 선생님들이 지금 벌써 몇 주 지나다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페이지가 또 89페이지 보시면, 교재 8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조사론 아마 첫째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오면 조작적 정의, 조작화가 나와 있죠. 조작적 정의, 조작화. 그러면 저 노트 정리할 때에 추상적이고 애매한 질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3번에 나와 있죠. 조작적 정의. 그러면서 예로서 거기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좀 더 명료하게 하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그러면 아,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어야 되겠네. 아무리 벌어도 최저생계비 이하도 못 벌면 개같이 살고 있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개념을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자, 넘어가시지요. 524페이지 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와 있죠. 무조건 중요 표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내용 볼 것 없고,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사회 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 이 세 가지를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합니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앞에 3조에서 뭐라고 그랬죠? 맞춤형 사회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춤형 사회보장. 바로 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하여 서비스도 보장하고 소득도 보장해 주겠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3조의 평생 사회안전망이었어요.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에서 운영원칙 당연히 별표지요. 당연히 별표.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원칙에서 보면은 첫 번째,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보편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두 번째,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형평성의 원칙. 다음에 세 번째,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주성의 원칙. 네 번째,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새로이 신설된 건 아니고 다른 조항으로 있던 것을 운영원칙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책임 분담의 원칙 또는 책임성의 원칙.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운영의 기본 원칙에는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효율성이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은 뭐 2, 3, 4 그냥 줄안치고 어쨌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요? 사회보험은 노사정 3자 부담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2항, 비용 부담의 2항.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이 말은 뭐야? 노사 균등 분담을 말합니다. 및 자영자가 부담한다. 여기는 지역가입자나 국민연금 같으면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봐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지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물론 자영업자가 내는 이런 그 보험료도 있지만 그것은 미미하고 사용자와 비용자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쉽죠. 사회보장 기본법 끝났어. 법으로 보면 한참인데 막상 오다 보니까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뭘 알아 근데 듣다 보니까 제법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집에 가시면 휴독수로 훌쩍훌쩍 한 지하철 타고 가지 한 20분 사이에 훌쩍훌쩍 넘겨보신 시간만 가져주시면 아주 효과가 클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사회복지사업법 안 볼 수 없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된 법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기본 이념,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운영원리도 보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네. 누구든지. 다음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것은 자기결정의 원리를 우선 인용을 하고 있네. 자기결정이. 옛날에는 규범적 욕구가 주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표현된 욕구가 주가 되었다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그냥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죠. 역시 표현된 욕구가 맞으면 욕구가 표현된 욕구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규범적 욕구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당사자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인지된 욕구 신청하지 않으면 표현된 욕구로 지가 전환시키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론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념은 뭐예요? 공공성이죠. 공공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공성. 다음에 세 번째 인권보장.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스티그마를 부과해도 최소 침해를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로엔버그와 돌고프가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순위의 7가지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생명보호에 관한 것을 0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형평 추구에 대한 것을 2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에 자기결정을 3순위로 하되 4순위를 뭘로 봤어요? 최소 침해였잖아요. 최소 침해. 어쩔 수 없이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가 삶의 질이었잖아요. 삶의 질. 6번째 비밀보장, 7번째 성실 진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 3번째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도
취소 침해로 해야 된다. 인권 보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은 보편성, 공공성, 그리고 인권 보장.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네. 누구든지 보편성, 그다음에 공공성, 그리고 인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성, 공정성, 그리고 인권 보장. 이렇게. 자, 선생님들 보신 거 다시 썼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령. 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쭉 나열되어 있죠. 우편번호 아시죠? 집에 우편번호 5자리라는 거. 5자리만 알지 정확한 숫자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기본법, 사회보험 관련 법령, 또 뭐 청소년 관련 법령, 관련법, 뭐 영자세, 다른 것도 많지 없죠? 없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여성발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건강가정 기본법, 이런 등등등 기본법이란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또 그런가 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법, 또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어제는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은 없습니다.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률은 없다. 여기에는 당연히 직영연금은 다 없는 거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 직원연금법 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도 다루지 않습니다. 없는 법률이 훨씬 더 많지만 있는 법률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 기본법 없다. 사회보험 관련법으로 사회보험 5개, 직영연금 4개에 대한 법률도 없고, 또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뭐 이런 법률, 청소년 관련 법률도 없다. 자, 이렇게 공공부조는 다 있다. 거기 다 있잖아요. 공공부조. 가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고, 뭐 또 쭉 넘어가 보면 더번에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 아주 그냥 기초연금법이어야 되겠지. 아직 법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만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다 공공부조법 아닙니까? 다 있지만 사회보험, 직영연금에 관련된 법률은 없다. 다음에 528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복지위원회가 나와 있죠. 사회복지위원회. 그 옆에다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올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2014년 12월 31일자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바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다도 옆에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 그 내용, 그 제목만 봅니다. 다음에 복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란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도.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제 바뀔 이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똑같이 나와도 같은 문제라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두는 거죠. 시군구.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두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 아래 보면 복지위원 나와 있죠. 복지위원은 읍면동에 두는 겁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복지위원. 자, 이렇게. 다 이것도 나중에 거기 읍면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와도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뭐 다 아시는 내용. 자, 사회복지사. 자,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은 뭐 읽어드리면 안 되죠. 저는 아시니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 별표하실 것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보세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바뀌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대신에 거기다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끝나지 않은 자, 문장이 깁니다마는. 다음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사회복지사는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들 수 없고,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요. 또 그러면 향,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참 관대하지요. 선생님도 언제 한잔 하셔야 될 텐데, 부치게놓고 비 온 날은 수업이 무슨, 이거 비복지잖아, 이게. 진짜 우리 복지는 이런 날에는 가서 한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사회복지사가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옛날에는 파산자가 옛날에는 범죄시 되어서 자기가 무능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범죄시 했지만 요즘은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파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파산자로 경기가 어렵다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지 말란 법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한은 있으나 이들에게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다른 제한은.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채용 좀 깊이 들어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죠.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두어도 되는 곳이 있죠.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 저기. 사회복지사 채용 예외.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보면은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중에 거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직접 쓰겠습니다.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 없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인여가복지시설 세 가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근데 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암기하기 좋게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없어도 됩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없어도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사항에 보면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자 상담시설.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6번에 나와 있죠.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 전문기관에는 3개가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기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요양병원.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사 없어도 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 장애인 복지시설 중 점자 도서관이나 점자 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점자 도서관이나 점자 음성도서 점자 도서관이나 점자도서 음성도서 출판시설 여기서 사회복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이를 쓰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지만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경로당과 노인교설은 없어도 되고 어린이집 없어도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없어도 되고 성폭력 피해 상담도 없어도 되고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없어도 다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점자 도서관이나 없어도 된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 교육 몇 시간? 8시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 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는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8시간 남겨주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와 있군요. 연표를 보시면 박스를 보시죠. 박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사회복지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에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썼어요. 법적 근거는 1992년에 가서야 만들고 그러던 것이 2000년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뭘로 바뀌어? 일반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면은 1번에 1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디에 배치하냐면 시도 제일 윗줄입니다. 제일 윗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19일로 발표 났습니다. 사회복지만 따로 뽑는 시험입니다. 사회복지만 따로 뽑는. 다른 공무원들도 많은데 사회복지만 3월 19일 날 먼저 오고 다른 지방직들은 6월 달에 봅니다. 사회복지직은 국가직 없습니다. 지금 어디다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듭니다. 한번 응시하실까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월 19일이에요. 사회복지도 열심히 공부했겠다. 3월 19일.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과목이 국어인데 국어를 가지고 있고 영어를 가지고 있고 한국사 가지고 있으면 뭐 다 했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에 많은 이제 12월 중순 하부순 되면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엄마의 넘치는 열정과 아들내미 몸뚱이로 오는 거죠. 사실은 아들내미의 열정과 엄마의 주머니로 와야 되는데 엄마의 열정과 아들내미의 몸뚱이. 이게 아들내미는 와서 짜증나고 이렇게. 이게 와자면 아직은 어리다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듯이 국어 공부한 지 막 5, 6년 지난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써먹자고 해도 못 써먹는 건. 자, 그런 것 등이 자, 어떻게. 근데 똑같이 아무리 옳은 말도 엄마 아빠가 오면 안 들어. 또 엄마 아빠가 하는 말도 호스를 길게 달아가지고 또 저쪽 방에 가 있어. 하고 이렇게 호스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눈앞에서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회복지 그 3학년이 못 따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입으로 내기는 없고 굉장히 현명한 접근 방법도 있는데 엄마들이 신경을 안 써줘서 그러는 거죠. 엄마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제는 합격의 길은 눈앞에 있는데 잘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의 날 나와 있죠.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월 8일 어버이의 날. 5월 5일 어린이의 날. 1119 11월 19일 날 1119 노인학대 예방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입니다.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거기 532페이지에 있는 거기 5번 전면 삭제. 5번 전면 삭제하겠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거기 삭제하세요. 제목이 깁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로 다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나와도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지금은 어떤 특별법은 아니거든. 자꾸 복지란 말 대신 보장이란 말을 씁니다. 보장.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 이전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삭제됐습니다. 삭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4년마다. 이것은 지단의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의 절차,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시도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는 지역사회 전에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 하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심의자는 필수 절차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시도지사는 시도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신설이에요. 전엔 심의전 다 있었지만 시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의회의 보고 절차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심의 절차, 의회 보고 절차가 있다는 것 따로 이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거기는 이제 자료를 따로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배포를 저긴 적어볼까? 자, 저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내용은 별 차이가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그 수립 규정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첫 번째 절차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에 따라가야죠. 이거는 심의만 하는 거죠. 심의만. 다시 한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도 아무런 징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만 고민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시도지사는 당연히 시군구 계획을 통합해서, 자, 이건 당연히 통합해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몇 년마다? 4년마다.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1기였어요. 11년, 12년, 14년, 14년 2기. 그리고 15년부터 지금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2007년부터 1기가 시작되어서 지금은 현재 3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3기. 다음에 거기 뭐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시행 뭐 다 좀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다음 페이지 533페이지에 있는 거기까지는 삭제하세요. 삭제.
532. 어제는 5번 전체를 삭제하세요. 5번 전체를. 5번 전체를 삭제하시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